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S 한국사 오늘은 주제 13, 조선의 국제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전에 조선시대 양난 공부할 때 이미 다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컨셉을 그냥 예전에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내가 복습한다라는 컨셉으로 여러분이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이번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는 어떻게 국제관계를 형성했을까요? 그 다음에 양난 사이에 조선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병자호란 이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 정도로 여러분이 좀 정리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조선이 있고요. 중국은 이때 명나라, 그리고 이제 만주 지역에는 여진족, 바다 건너는 일본. 자, 국제 관계 어떻게 됐을까요? 명나라를 큰형님 대접을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4대 외교라고 불러요. 그래서 명나라에 대해서는 4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진족과 일본과는 교린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합해가지고 조선 전기의 외교 정책을 4대 교린 정책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교린 정책, 이웃과 사이좋게 지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경책과 회유책을 같이 쓰게 되는데요. 자, 먼저 세종 때에 사군 육진을 개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와서 여기 우리 땅이야라고 이제 진지를 구축하면서 우리 땅임을 명확하게 했던 거죠. 그게 약간의 좀 강경책이라고 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유책으로는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무역소를 개설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귀순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자, 일본과의 교린 정책을 좀 살펴볼게요. 마찬가지로 세종 때 이종무를 파견을 해서 외구의 본거지였던 쓰시마 섬을 토벌하죠. 쓰시마 섬은 지금의 대마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유책으로 세계 항구를 개방을 해주죠. 그거를 삼포개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도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교과서 59쪽에도 이런 비슷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친명 정책을 취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4대 외교를 했으나 실제로는 실리를 추구했다. 여진과의 교린 정책, 무역소 설치, 그다음에 사군 육진, 그리고 이제 일본과의 정책, 삼포를 개항하는 회유책도 썼으나 강경책으로 쓰시마 섬을 토벌하기도 했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면 좋은 게 사군 육진 개척 그리고 쓰시마 섬 토벌은 모두 세종대왕 때 있었던 일이다. 이 정도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죠. 15세기가 되면은요, 일본의 이제 전국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무사들이 서로 자기가 이 일본을 통일하겠다라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진 일본 사람들이 배 타고 뭐 이렇게 조선으로 좀 많이 건너오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무역량이 정해져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무역량 좀 늘려주세요 라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두 사건이 바로 삼포외란 그리고 을묘외변 되겠습니다. 조선은 이때 요 삼포외란하고 을묘외변을 거치면서 이제 일본이랑 상대하면 안 되겠다라면서 이제 거의 뭐 교류도 끊고 이제 깜깜이 이 신세로 이렇게 서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때는 이제 흐르고 흘러서 조선 중기 선조 때가 됩니다.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하고 조선에 쳐들어왔으니 그게 바로 임진왜란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임진왜란 때 이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주러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세력이 약화되면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자, 중국 왕조가 쇠퇴하면은 중국 왕조 북쪽에 있는 북방민족은 성장하게 되겠죠. 그때 당시에 명나라 북쪽에는 여진족이 있었는데 성장해서 결국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들어 죽고 난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는 선조 다음에 광해군과 북인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때 광해군은 떠오르는 새로운 태양인 후금과 지는 해, 그렇지만 여전히 강력한 명나라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추진하게 되고요. 기유약조를 맺으면서 에도 막부하고 다시 국교를 재개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광해군은 결국 인조반정으로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여당 역할을 했던 서인 정권은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하게 되죠.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하는 그런 외교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진족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힘이 약해지기는커녕 더더욱 힘을 키워가지고 청나라로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중국식으로 한 글자로 이렇게 나라 이름을 바꾸고 조선을 쳐들어왔으니 그게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이때 당시 인조가 어디로 도망갔죠? 기억나나요? 맞아요.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갔다가 한 달 정도 만에 결국 항복 의식을 거행하게 되죠.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 롯데월드 근처에 있는 삼전도라는 곳에서 항복 의식을 치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청나라와 군신 관계를 체결을 하고요. 명나라와 국교를 단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에도 정기적으로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 청나라에 파견한 사신을 우리가 연행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명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우리가 큰형님으로 모셨던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명나라가 망하다니, 유유, 이러면서 그렇다면은 우리 조선이야말로 이 명나라의 뒤를 이은 새로운 중화다라는 조선 중화주의가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겉으로는 청나라에게 굴복했지만 우리 언젠가는 니네 청나라 오랑캐를 정벌하고 말리라라는 북벌론이 대두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세는 청나라에게 기울었죠. 청나라가 쇠퇴하기는커녕 더더욱 발전하게 되고 문화도 상당히 좀 융성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오랑캐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청나라를 보고 배우면 어떨까라는 북학론이 이제 등장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북벌론과 북학론은 전혀 반대되는 주장이라는 거 느낌이 오죠. 북벌론은 청나라를 쳐버리자. 그다음에 북학론은 청나라를 보고 배우자, 이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국제 관계를 모두 다 정리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 2시간 동안은 이제 경제 파트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안녕.